한국이 뒤통수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껏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핵기술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어디 핵을 만드냐며 가이드라인을 딱 그어 놓았는데 실상 알고 보니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에밀리 샌더스, 미국 국방부 다르파 기술정보 분석관입니다. 12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목격한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25년 3월 18일 새벽 3시 42분 펜타곤 지하 4층 작전 상황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발의 EMP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 핵시설을 향해 최종 접근 중이었거든요. 목표까지 300m. 전술장교 윌슨의 목소리가 긴장감 넘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300m만 더 가면 목표 지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성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미사일이 동시에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미사일들을 밀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궤도 이탈 확인. 모든 탄두 목표 실패. 윌슨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상황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저는 스크린에 남은 잔상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평소에 자신 있어 하던 동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을 보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3억 달러짜리 작전이 단숨에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상한 궤도 곡선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서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긴급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국 전자전 국장인 윌리엄 톰슨이 화를 내며 소리쳤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우리 미사일 8발이 전량 무력화됐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화면 속 비선형 곡선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 복잡한 파형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분석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기존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파형입니다. 전자 교란 패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과 완전히 달라요. 러시아나 중국의 것과도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부국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이런 기술로는 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모든 유도무기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톰슨 국장이 테이블을 세게 치며 물었습니다. 그럼 범인이 누구냐? 러시아냐? 중국이냐? 아니면 북한이 뒤에서 도와준 건가? 분석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신호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한국 근해에서 발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서해상 한국영해 내부에서 나온 신호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나라가 우리 최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말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잖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 곡선이 왜 낯익었는지 말이죠. 15년 전 MIT 연구실에서 이도현이 칠판에 그려놨던 바로 그 수식이었거든요. 그때는 단순한 이론적 연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전에 응용될 줄은 몰랐어요. 국장님, 저에게 48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기술의 정확한 출처를 찾아보겠습니다. 톰슨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 샌더스? 너 표정이 심상치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실마리는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연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 논문 한 편이 미국 국방 시스템 전체를 흔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더욱이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연구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기술 논문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연거푸 마셔가며 밤새 자료를 뒤졌어요. 6개월 전에 발표된 한국 논문에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동일한 수식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논문 제목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선형 전자기파 간섭을 통한 유도체 궤도 조작 이론, 저자는 이도현이었어요. 한국항공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도현, MIT 시절 제 라이벌이자 동료였던 그 사람 말이죠. 둘 다 로버트 첸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을 했었는데 이도현은 항상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거든요.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면에서는 정말 뛰어났어요. 에밀리, 기술은 중립적이야.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건 정치의 몫이지. 같은 기술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천사도 되고 악마도 돼. 그때 이도현이 자주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졸업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미국에 남아 국방 분야로 진로를 정했죠. 그때만 해도 평범한 헤어짐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첸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죄송해요. 이도현에 대해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에밀리. 오랜만이구나. 도현이. 그 친구 요즘 한국에서 정말 큰일을 하고 있더군. 정부 프로젝트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던데. 그런데 왜 갑자기 도현이 얘기를? 더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도현이 과거 보잉에서 일할 때 자신의 핵심 기술이 부당하게 탈취당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그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겼겠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보잉조차 탈취하려던 그 뛰어난 기술이 이제 한국 국방의 핵심 자산이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버린 인재가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를 만든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톰슨 국장을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보겠습니다. 학술 교류 명목으로 접근해보죠. 그 이도현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겠다는 건가? 위험하지 않을까? 과거 동료였으니까 대화가 통할 거예요.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설득이 효과적일 겁니다. 승인이 떨어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상부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했거든요. 그동안 첸 교수님을 통해 이도현의 근황을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 한국 정부의 핵심 방산 프로젝트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도현이는 참 원칙적인 친구야. 돈이나 명예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 한번 결정하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첸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나 지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네. 공항 시설부터 시작해서 서울 시내까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진보적이었거든요. 지하철 시스템도 뉴욕보다 훨씬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이도현에게 면담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구를 다듬어서 보냈는데 놀랍게도 답장이 이 시간 만에 왔어요. 에밀리, 오랜만이야. 한국까지 오다니 반가워. 커피 한잔 할까? 내일 오후 2시에 학교 연구실에서 만나자. 주소는 첨부 파일 참고해. 무표정한 문장이었지만 그래도 만나겠다고 하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차가운 거리감과 경계심이 느껴졌거든요. 15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서울의 한 교수를 만나려고 이런 거창한 작전을 짜고 있다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한국항공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도현을 다시 만났을 때 1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많은 걸 바꿨는지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순수하고 열정적이던 대학원생은 온데간데 없고 침착하고 냉철한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 정말 오랜만이야. 어쩐 일로 한국까지? 관광차 온 건 아닐 텐데. 도현아, 학술 교류차 왔어. 너의 최근 연구가 정말 흥미롭더라. 특히 전자기파 간섭 관련 논문 말이야. 이도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학술 교류, 다르파 기술 분석관이. 에밀리, 우리 사이에 이런 거짓말까지 해야 하나? 순간 긴장했습니다. 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도현아,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 며칠 전 우리 미사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너의 논문과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궁금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 연구는 순수한 학술적 목적의 민간 기술이야. 군사적 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보잉 이야기를 꺼내자 이도현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그때 일은 이제 과거야. 하지만 잊을 수는 없지.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외국인 연구자를 대하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 분위기가 차가워지는 걸 느끼고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도현아,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협력이 중요해. 하버드에서 정식으로 교수직을 제안하고 싶어. 연봉도 지금의 3배 이상, 연구비도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어. 미국에서 마음껏 연구할 기회를 줄게. 이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밀리, 돈과 명예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기술의 올바른 사용이야. 미국이 그걸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어? 물론이지. 우리도 윤리적으로 기술을 사용해. 평화를 위해서 말이야. 이라크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은, 리비아는. 이도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평화가 뭔지 이제 알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한국 기술자의 윤리관과 원칙 앞에서 미국의 달콤한 회유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미안해, 에밀리. 개인적으론 여전히 내가 소중한 친구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 내 기술이 또 다른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건 절대 원치 않아. 그날 연구실을 나서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걸 말이죠. 며칠 동안 서울에 머물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조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예산 흐름을 추적해봤어요. 그러던 중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명을 발견했습니다. KSEA-7이라는 암호명으로 진행되는 극비 프로젝트였어요. 예산 규모만 봐도 한국 기준으로는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거든요. 더 깊이 파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전자전 기술을 융합한 실험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 실제 무기화 단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바로 이도현이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민간 기술이 아니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상상도 못한 수준의 기술을 한국이 이미 실전 배치 단계까지 끌고 온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샌더스 분석관이시죠? 깜짝 놀라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국정원 과학기술 담당 김 과장입니다. 잠깐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를? 당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적대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당신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김 과장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말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샌더스 씨. 하지만 부당한 압박이나 위협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과장이 명함을 건네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명함을 들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소국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워싱턴으로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KSEA-7 프로젝트의 실체와 한국의 실제 기술 수준에 대해 상세하고 솔직하게 보고했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거든요. 톰슨 국장이 소리쳤어요. 그럼 이제 외교적 압박 전략으로 가자. 경제 제재든 뭐든 동원해서라도 그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야 해. 이대로 두면 동북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깨질 거야. 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국장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오히려 완전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 의견은 완전히 묻혔습니다. 며칠 후 CIA에서 파견된 베테랑 요원 제이크 하워드가 한국에 급파됐어요. 그는 제가 경고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도현 교수에게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미행하고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외교부에서 미국 대사관에 강력히 항의해 올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갑자기 공개 기술 시연을 발표한 거예요. 전 세계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KSEA-7 기술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시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게임의 판을 뒤엎는 거야. 저는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한국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다면 기존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거였거든요. 더 이상 은밀한 협상의 여지도 없어지고 말이죠. 시연 당일 서해상에서 실시된 실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발사한 모해 미사일이 공중에서 궤도를 2번이나 바꾸며 해상의 정확한 목표물을 타격했어요.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CNN에서는 21세기 군사 게임 체인저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BBC, 알자지라 할 것 없이 모든 국제 언론이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했어요. 미국이 아닌 서울이 세계 군사 뉴스의 중심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공개 시연으로도 모자랐는지 며칠 후 한국은 더 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실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물론 핵탄두는 없는 모의탄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위험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초기 궤도를 따라 상승하다가 갑자기 첫 번째 궤도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궤도를 바꾸더니 거의 수직에 가깝게 하강해서 일본 근해에 정확히 착수한 거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저런 궤도는 절대 막을 수 없어. 펜타곤 상황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요격 시스템은 포물선 궤도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 중간에 2번씩이나 방향을 바꾸면 요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고 미국도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오류라며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우리는 명백히 그것이 의도된 시연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핵탄두 없이도 충분한 핵 억제력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일본 영해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도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한국 정부의 여유였어요. 이건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죠.
톰슨 국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한국이 우리 핵심 동맹국들까지 위협하고 있잖아. 이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미국의 과도한 압박에 대한 한국 나름의 대응이었죠.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비난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독립적인 기술력에 감탄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어요. 유럽 각국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도현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정한 협력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도현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최근 일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도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강압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건 정말 잘못이었어. 이도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이제 미국이 진정으로 배워야 할 때야. 기술은 더 이상 소수 강대국만의 전유물이 아니거든. 작은 나라라고 해서 영원히 기술 종속국으로 남아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진심으로 묻는 거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협력 말이야. 일방적인 기술 독점이나 탈취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미국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그의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고 통제하려고만 했지, 진정으로 함께 발전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식의 관계만 생각했던 거죠. 기술은 본래 중립적이야, 에밀리. 사용하는 건 결국 정치와 인간의 의지의 몫이지. 같은 기술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평화의 도구도 되고 전쟁의 무기도 되는 거야. 15년 전 MIT에서 들었던 그 말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됐습니다.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목적이었죠. 도현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이 기술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지켜봐줘. 그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지. 미국도 포함해서 말이야.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이 도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우리는 정말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이제 국제 정세는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들, 심지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한국과 줄줄이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만 혼자서 구시대적인 독점 체제를 고수하며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지만 결국 진실을 써내려갔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종속적 동맹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기술 독점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소수 강대국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뛰어난 기술 하나로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꾼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한 명의 한국인 교수와 한 명의 미국인 분석관 사이에서 벌어진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주권을 되찾은 한국,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미국과 서방 세계. 세계는 다시 한번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